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논둑길, 밤 10시를 넘긴 시각,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 위에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손과 발은 피해자 자신의 속옷과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끈으로 졸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이것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그 밤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1986부터 1991년까지 이 반경 불과 3km의 좁은 지역에서 10명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됩니다. 수사에 투입된 경찰 연인원 205만 명,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21,280명.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진범이 밝혀졌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86년에 대한민국, 서울 아시안게임의 열기로 온 나라가 들끓던 그해 경기도 화성군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농촌이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논둑길, 가로등이 전무한 마을 사이길, 그리고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는 들판. 이곳이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연쇄살인의 무대가 됩니다. 1986년 9월 15일 태안읍 안녕리 한 논둑에서 71세 여성 이완임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고 손은 등 뒤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단순 강도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오류였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뒤인 10월 20일 같은 태안읍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25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역시 목이 졸려 살해되었고 자신의 의류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6년 12월 12일 세 번째 희생자, 12월 14일 네 번째 희생자가 거의 연이어 발견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수법, 같은 어둠, 경기도 화성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이 공식적으로 인지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인은 왜 하필 화성이었을까요? 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는 수원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대였습니다. 버스 노선은 저녁 8시면 끊겼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논둑길은 야간에 완전한 암흑지대가 되었습니다. CCTV는커녕 공중전화조차 찾기 어려운 곳. 범인에게 이곳은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야간에 퇴근길이나 귀가길에 이 논둑길을 혼자 걷다가 범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의 지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어둠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 4건의 살인이 발생할 때까지도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화성의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987년부터 사건은 더욱 잔혹해집니다. 5번째, 6번째 희생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사본부가 파악한 범행 패턴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비 오는 날을 선호했습니다. 10건의 살인 중 7건이 우천시에 발생했습니다. 빗소리가 비명을 삼켜버리고 빗물이 증거를 씻어내리는 밤, 범인은 자연마저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붉은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화성 일대 여성들은 붉은 옷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빨간색 옷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범인의 실제 선호였는지 아니면 통계적 우연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범행 수법은 일관되면서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를 제압한 뒤 스타킹이나 속옷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잔혹성이 심화됩니다. 7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체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8번째 사건 이후로는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흔적까지 확인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범인이 살인 자체에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에스컬레이션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988년 9월 7일 13살 소녀가 7번째 희생자로 발견되었을 때 전국이 경악했습니다. 그때까지 희생자들은 주로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범인의 대상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1990년 11월 15일 9번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1991년 4월 3일 10번째이자 마지막 희생자. 범행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범인은 마치 화성의 어둠 속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후 밝혀진 사실은 후자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 사건입니다. 연인원 205만 명의 경찰, 2만 1천여 명의 용의자 조사, 4만여 건의 지문 대조, 570벌의 의료에 대한 섬유 감정. 숫자만 보면 잡지 못할 범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빠져나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대적 한계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 경찰에게 태어나 감식 기술은 없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과 모발은 수집되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형 분석이 최선이었고 범인의 혈액형이 병이라는 것 외에는 과학적 단서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 증언의 불일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범행 시간대에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인상착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증인은 키가 크고 마른 남성이라 했고 다른 증인은 중간 체격의 둥근 얼굴이라 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대의 목격담인데도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을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범인이 변장을 한 것인가? 아니면 목격자들의 기억이 왜곡된 것인가? 혹시 공범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세 번째 문제는 치명적인 수사 오류였습니다. 8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윤성여 씨가 체포됩니다. 그는 경찰의 강압수사 끝에 자백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간 복역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20년. 이 잘못된 체포는 진범 추적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은 물론 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처리됩니다. 화성의 어둠은 영원히 진실을 삼켜버리는 듯했습니다. 2019년 9월 경기 남부경찰청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특정했다고. 33년 만이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이춘재, 1963년생. 발표 당시 그는 이미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33년 만에 밝혀진 것일까요? 답은 뒤나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던 과거 증거물을 최신 DNA 분석 기법으로 재감정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미세체액에서 추출한 다가 이춘재 단화 일치했습니다. 이어서 5번째, 9번째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동일한 다가 검출됩니다. 과학이 마침내 33년의 침묵을 깨뜨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춘재는 경찰 조사에서 화성 연쇄살인 10건을 모두 인정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사건의 살인을 더 자백합니다.
총 14건의 살인. 그런데 그의 자백에는 기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 범행 도구의 출처, 피해자를 특정한 방법, 그리고 범행 후 이동 경로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숨기는 전형적인 선택적 자백의 패턴을 보인다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에 대해 단 한 건도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닌 셈입니다. 나가 진실을 말했지만 법은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범인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보호와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핵심 증거물과 상세 조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비공개 기록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 목격자 증언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의 인상착의 묘사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춘재 한 명의 범행으로 확정된 지금 이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범죄 심리학 일각은 공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이춘재 본인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건에서의 범행 수법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이춘재가 자백한 추가 사건의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 중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이 있으며 수사 당국은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윤석열 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수사 과정 기록입니다. 어떻게 무고한 사람에게서 거짓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의 상세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재심에서 윤석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넷째, 범행이 갑자기 중단된 1991년 이후부터 1994년 처제 살해 사건으로 체포되기까지의 3년간 이춘재의 행적입니다. 이 기간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수사 당국은 이 공백 기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춘재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분노라고 막연히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3년간 숨겨진 진실은 단호 일부 드러났지만 진정한 어둠은 아직 이춘재의 침묵 속에 그리고 비공개 수사 기록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화성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묻힌 사건들은 아직 많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깊은 곳에 잠든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소름 끼쳤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공포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다음 에피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크 아카이브 어둠 속의 기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